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오후장의 전략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그리고 오늘 수요일부터 함께해 주실 IS의 이지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고 이 시간에는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아래쪽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테슬라 주문 축소설의 긴장, 이 키워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부터 저희 좀 좁혀 들어가 볼게요. 차영주 위원님,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가장 궁금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맞습니까? 지금은 이전과 같은 성장을 외쳐서는 안 되는 자리인지 그 부분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각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눈을 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2차 전지 업계, 셀이라든지 소재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막대하게 공장을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해 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1분기에 이제 원가가 급등하면서 이 원가 급등을 LG엔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가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례적으로 LG엔솔 대표께서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을 아닌 을이었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LG엔솔이 많은 자동차 업계에 납품하는 을이라는 입장이지만 을 아닌 을이었다. 결국 높아진 원가를 판매가에 전이시켰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결국 수익성을 지켜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가가 내려간 것을 고스란히 LG엔솔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 판매가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리포트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원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값에서 판매가를 낮추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동일한 큐에서도 우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라면과 2차 전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위 라면 같은 경우 원가가 올라가면서 판매가를 올렸고 그 판매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LG엔솔 같은 경우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트리거가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외에 플러스되는 여러 가지 또 트리거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이재환 대표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비슷한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사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더컷 악재에 흔들렸던 악재를 오늘 다 메우지 못하는 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큰 시각에서 본다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섹터가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을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는 부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연말 때 패시브 자금들이 뭐 MSCI 리밸런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주가를 맞추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제 여기에 물량을 넘기는 헤지펀드, 그 액티브 자금 펀드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폭이 좀 확대됐고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여기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완전히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악재들은 분명히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돼서 오더컷 문제는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감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 단기간에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려 나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다음 주 되면 이제 27일이 되면 그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립니다.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물량이 한 8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물량도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그 2차 전기 혹은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이 종목들을 좀 버리는 그 계기가 돼야 되냐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이런 악재가 단기간에 모멘텀으로 노출될 때 오히려 매수 접근 한번 해볼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그 모멘텀의 악재가 주가 조정을 좀 유발한다면 1분기를 저점으로 좀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호재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IRS 수요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3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부분이 2월 달에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셨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대표님은 어제 5% 가까운 하락이었는데 오늘 사실 묵은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도 이거는 뭐 음봉을 다 메우지도 못하고 빨간불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 아니면 보호해수 차라리 유통 물량에서 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하는 것을 다 확인해야 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 어떤 구간이라 보시는지도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호예수 물량이 최대 주주와 일부 기관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는 오히려 그 다음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장기적인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좀 하신다면 굳이 뭐 여기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저점이라고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이번 주에 일부 물량을 진입을 하시고 다음 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난 뒤에 시장 반응을 보고 또 일부 분할 진입을 하시는 전략으로 1분기 특히 초반에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 위원님도 해주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을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의 지금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지금 주실까요? 이번에 풀리는 우리 사주 물량은 기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27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25일부터 이 우리 사주 물량을 증권사로 이관을 시키면 왜냐하면 우리는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27일 날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죠. 미리 팔아놓고 그때 계좌에 들어온 곳에 주식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일부터 수요일부터 우리 사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 정도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지금 45만 원이니까 약 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인데 대략 평균적으로 2억 5천을 받았고요. 이것은 거의 다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직원들이 약 15만 원 정도의 차익을 노리고 우리 사주를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장기성을 놓고 들고 갈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버행 이슈가 풀릴 때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 자 우리 사주 물량은 뭐 이미 거론이 됐었던 부분들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올 초에 나온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논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LG엔솔이 전 세계 셀업체 중에 밸류가 가장 높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밸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리포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밸류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부터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면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러 곳을 봐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의 판단은 어려운데 오늘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해서 전략 짜시는데 좀 힌트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저희 그동안 강했던 쪽, 이쪽도 이야기 나눠봐야죠. 지금 4위에 올라와 있는 골드만 충격의 주르륵 요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위원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금융주 골드만 영향 맞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좀 상승했었던 것에 쉬어가야 될 때 우리 네. 속담에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은 구간? 그런 구간이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왜 어닝 쇼크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골드만이 상업은행입니까? 투자은행입니까? 왜 근데 우리 여기서 상업은행이 더 영향을 깊게 받아요? 들어가시면 네. 복잡한데 네. 이거 글로벌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이라기보다는 투자은행 부분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증권사에서 어닝에 대한 기준을 가장 많이 낮출 때 이번에 낮췄던 것은 투자에 대한 손실보다는 대손 충당금을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지금 막대한 PF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뭐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에 대해서 미리 비용을 떨어내는 보수적인 회계의 원리거든요. 우리나라도 2021년에 소상공인들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으라고 해서 이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손 충당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놓고 본다라면 연관성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거의 금융지주회사격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봤을 때 KB증권의 손실이 반영이 돼서 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미국과 우리가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라는 시각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어닝이 생각보다 잘못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동안 저평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에 있어서 약간의 좀 쉬어갈 때 조금 더 쉬어가라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쉬어갈 때 쉴 거면 잘 더 쉬고 가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저희가 골드만을 필두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은행주의 실적이 다 안 좋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를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선 더 쉬어가야 되는 그 서막이 지금 열린 걸까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 이제 보면 그 표율적으로 본다면은 골드만삭스는 투자 부분에 대한 그 이익치가 EPS가 예상치보다 한 4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39% 정도 낮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닝 쇼크가 좀 됐고, 모건 스탠리는 반면에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소매 쪽에 그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투자가 관련된 쪽에서는 손실이, 그리고 일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이 좀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에서 실적 기반으로 일단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은행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원래 이제 은행주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특히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양적 긴축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대부분 이제 은행주가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은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은행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기반으로서 나뉘는 것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그동안의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미약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중간 배당이나 혹은 자사주와 같은 매입과 같은 부분이 실행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손 충당금이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에 제한적으로 생각보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은행주가 지금 연초에 기분 좋게 상승한 부분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에 따라서 추격은 좀 하기보다는 좀 눌려지는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쌍끌이 매수로 이끌어왔던 부분에서 기관의 차익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 부분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기관의 차익 물량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걸로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추격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같은 의견, 지금은 보지 않아야겠지만 모멘텀은 유효한 구간? 결국 이 모멘텀을 만들어낸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년 저평가였다라는 은행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들이 아직 네. 펀드멘탈이 개선됐다라기보다는 비용을 통제했었고, 이제 또 희망퇴직으로 비용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또 예금을 주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지만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은 영업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저평가다라는 인식으로 들어왔고, 그렇다면 뭐로 봐야 되겠죠? 수급 논리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수급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다시 재차 이제 반등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펀드멘탈이 아니라 수급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금융주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수급, 요 포지션의 변화 두 분 모두 동일한 의견이십니다. 요 포지션 잘 확인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리오프닝, 그 섹터 안에서도 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행 수요 폭발에 떴다 비행기,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잡아봤는데요. 자, 궁금증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표 한번 보실까요? 궁금한 거는 여기에 먼저 정리를 하고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가에 향방한다면 대형주는 잘 가고 LCC는 자금력 부담, 이렇게만 나눴습니다. 저비용 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최근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여객 회복수를 보시면은요, 진에어가 뚜렷합니다. 대형사보다는 LCC 쪽이 강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난 2개월간의 주가 탄력 역시 가장 유효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쪽은 LCC 쪽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대형사 쪽에서도 대한항공보다는 단연 아시아나, 사실 동남아, 일본 비중 때문일지 대형사에서도 난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표 일단
확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나왔나 하루하루 보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기가 힘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LCC 많이 올랐습니다. 더 갈 탄력이 남아있는지 이 질문부터 갈게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왜냐하면 저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회복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몇 명을 태웠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대비해서 얼마큼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동안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21년 코로나 정부에서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반에서 1등하는 애예요. 네. 1등하는 애가 지금 한 2, 3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울죠. 그렇죠. 그럼 혼나죠. 그렇죠. 반에서 1등 하다가 2, 3등 되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근데 5등 했다가 LCC 같은 경우 네. 반에서 꼴찌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10등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직 1등까지는 멀지만 꼴찌하던 애들이 반에 10등 하면 어떻게 되죠? 일으켜서는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지금 LCC가 바로 그런 쪽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LCC 같은 경우 대폭 다 적자였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공부 좀 하겠다라는 거면 회복률이 크다 보니까 주가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시아나는 중국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거점 도시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즈니스 노선 때문에. 그걸 이제 화물로 버텨왔었는데 대부분의 화물이 뭐죠? 반도체 OLED였는데 이런 것들이 꺾이다 보니까 화물을 양이 이제 Q가 감소되고 P까지 감소되면서 화물이 이제 여객으로 되는 크로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객이 회복이 된다라면 앞으로 커질 수가 있겠죠. 아시아나는 중국이 열리면 저거는 뭐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죠. LCC 같은 경우 황금 노선이 이제 그 단거리 노선들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그렇죠. 서울을 기점으로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제주, 상해, 도쿄 정도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제주 노선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만 원 좀 안 되겠죠. 뭐 15만 원 정도라고 치면 지금 현재 도쿄까지 여러분들 표 끊어 보셔서 알겠지만 LCC가 50만 원 받습니다. 상해는 아직 안 받고요. 그러면 그 비슷한 거리를 날아가면서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특히 비행기는 오르고 내릴 때 기름을 많이 쓰지 그 고도에서 올라갈 땐 거의 기름 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2배 이상의 요금을 받는다라는 건 이거는 뭐 소위 대박이 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식의 관점을 본다라면 저거는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폭들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저도 11월 달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랑 지금 이제 재미삼아 여행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없었던 LCC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만석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보게 된다라면 그 폭들을 설명할 수 있겠고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아직까지는 붙여놓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언젠간 열릴 거예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열린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중국이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플러스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만 갖고도 플러스가 났는데 흑자 전환됐는데 중국에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대표께서도 비슷한 의견인지 궁금해요. LCC 쪽에서의 탄력을 주목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을지 중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열리지 않은 상태라는 모멘텀도 의원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동남아, 일본 쪽에서의 비중에 따라서 좀 향방이 엇갈린 듯한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중국 관련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LCC도 마찬가지고 대형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이제 달러와 관련되어 있는 환율 민감도라든지 혹은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 그리고 이제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유동 축소가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을 압박하고 업계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업계 자체가 뭐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들어왔고 다행스럽게 이제 유가의 변동성도 잦아졌고 여기에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관련 리오프닝도 일본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주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의 호재는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LCC가 좀 더 클 것 같고요. 특히 동남아 노선이나 중국 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고요.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유의할 것 같고, 단기에 이 이슈로 쫓아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환율 민감도가 지금은 좀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그 주가가 나아지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주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유상증자 혹은 이런 것과 비슷한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주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미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좀 실시를 했거나 자본을 좀 확장한 쪽에 조금은 국한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단어가 고개를 들 때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한 분들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서서히 넘어가는 전략을 고려해 보셔야 될지 이분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대형주의 탄력보다는 저비용이 더 지금 더 간다고? 라는 물음표를 제시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대한항공이 여기서 뭐 주가가 못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항공주에 꼭 관심을 가지신다면 결국 그 대형주와 LCC를 좀 비율을 조절해서 그 접근하시는 전략도 좀 좋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올 한 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LCC가 주가 탄력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실적에 그 개선되는 부분은 그 주가에 반영될 때 결국은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것보다는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 주가 상승 탄력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LCC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환율,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LCC에서의 그 약간 옥석 가리기, 특히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 확인은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 민감도가 삼성전자보다도 환율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이제 달러 약세로 또 가지만 만약에 경기 위축과 관련된 부분에 위기가 또 불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CC에 대한 시각, 하지만 투자하시면서 어떠한 포인트를 유의하셔야 되는지 자본 잠식에 대한 그 리스크까지 저희 주의 경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올라온 종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이번 주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러블록스 대박 실적 예고, 이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메타버스가 오늘만 잘 간 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분위기는 지금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기기와 연동이 되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오늘은 정말 테마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자리인지에 대한 분석 먼저 드려볼게요, 위원님. 사실 오늘은 로블록스발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건지, 같이 좀 오전부터 봤더니 그래도 기기 관련주들이 조금은 올라오나 뭐 동반해서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미부여를 오늘장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으로 봐야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국내 기업들이 반응을 하지만 연결고리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메타버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KT에서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것 때문에 스토리가 항상 뭐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설명하기도 좋고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애플이 XR 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는데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가 보니까 결국 이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소위 아바타로 설명을 하면 인식이 쉽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의 수익원은 무엇일까요? 뭐가 수익원일까요?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임박한 건 맞나요? 우리가 이제 2021년이죠, 벌써. 네.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 가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게임 엔터주들이 올랐고, 그때 당시에 논리는 좀 더 색달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미래 먹거리다라고 한다라면 보통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컨텐츠주들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기기가 아무리 좋은 게 XR 기기가 나와도 그걸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소위 컨텐츠들이 올라갔는데 그것들이 떨어지고 2022년 상반기에 소위 반성문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메타버스가 구현된 것도 있고 저희 동창회도 메타버스를 한번 했었어요. 후배들이 정말요? 만들어줘가지고 이 나이에 한번 해봤는데 이걸 과연 돈 내고 누가 사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뭔가 근데 함께 있는 느낌도 위원님 드셨어요. 사실 저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뭔가 아직까지는 공감이 안 돼서
제가 약간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했으면 더욱 그렇죠. 예,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바타들 질문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틀렸네요. 앞에서 아바타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네. 그냥 차라리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익원을 뭘 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 영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부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 교육을 이런 걸로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 쪽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습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정된 부분에서 쓰이게 된다면 이게 범용적이지 않다라면 수익원이 모호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꿈을 실현하는 뭔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것을 팔아서 어떤 수익을 내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테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는 달아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테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원 대표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테마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주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그 이면에서 탄력을 보시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저도 똑같이 테마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1월 달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반등을 보면 민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로블록스가 민 주식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 범주에서 많은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 로블록스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써보니까 저 같은 아저씨들도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 구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서 네. 오락을 만들고 게임을 하고 이런 부분에 특히 게임을 만드는 부분에 그 UI가 굉장히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실적을 좀 견인된 것 같은데 이게 메타버스 전체로 좀 파악하기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그냥 콘텐츠로서의 역할로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테마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한번 로블록스는 해봐야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종목은 여기에서 많이 사실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오늘 키워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한국판 챗 GPT 나온다. 상용화 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 의원님 사실 우리 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이 조금 더 손에 닿는다? 상용화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KT발 이슈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만 상용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이슈가 나온 건 맞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요. 네, 이름도 현실 나오고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보자라면 구현모 회장에 대한 연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논외로 치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교해서 하드웨어도 굉장히 돼 있고 특히 이제 한글 기능이 이제 특화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하반기 때 상용화 이전에 상반기 때 지금 이제 금융기관과 접촉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자산 상태에 있는데 나한테 맞는 적금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은행을 세 군데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주거래은행은 하나지만 그런데 이제 세 거래은행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AI 챗봇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긁어 모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서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식당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답하지만 A 금융기관과 B 금융기관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 공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네. 정보를 이제 차단을 시켜서 하겠다라는 게 KT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드웨어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5나노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까지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이것을 특히 KT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요 상용화 단계에서 우리는 매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수익성을 염두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서비스가 아니라 이 제품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련 흐름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지원 대표께서도 비슷하게 무게를 두실까요? 이 신성장 동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지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대표님 필두는 KT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KT, 한국어로 KT 이렇게
붙은 종목들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관심이 유효한지까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펀더멘탈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아이템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죽순절로 이 관련된 산업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KT 자체의 물론 사업성은 앞으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제 여기에 수혜주를 우리가 찾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 어디가 가장 큰 수혜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을 나눠봤을 때 논란이 좀 클 것 같고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가장 클 거라는 부분에는 의견이 좀 일치가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확장되는 부분은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거나 그 규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수혜는 앞으로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KT와 관련된 쪽에 국한해서 장기적인 부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하신 부분은 그냥 그 테마로 짧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해서요. 이 부분만 대표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성장, 신성장으로 묶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만 나와주시니까 로봇,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좀 넓게 뻗어나갔을 때 대표님이 보시는 그래도 여기는 가장 주목해. 지금 이건 선점해야 돼라는 쪽이 있나요? 인공지능 꼭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AI 쪽이고요. 인공지능이요? 그 네. 메타버스는 뭐 다음에 한번 특집을 하시면 말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논란이 상당히 많고 이번에 메타플랫폼스 그 CEO가 은퇴하면서 했던 얘기들도 상당히 이제 먼 미래에 그 구현할 수 있는 부분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AI 특히 그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학습과 관련된 쪽에서는 네. 아마도 굉장히 사업성이 그 좋을 거고 이쪽으로 확장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는데 저희가 신성장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의견 추가로 들어봤고요.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 최애 종목 오늘 받아볼 텐데요. 차영주 위원님부터 받아볼게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저는 KT를 길게 가져가는 거, KT예요? KT를 위원님? 길게 가는 걸로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이제 전망치에 부합한다라는 증권가의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5G 투자가 이제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5G 상용화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이 5G 통신 장비는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투자한 지 4년이 지났으니까 3년 뒤면은 이제 5G 장비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죠. 단순히 통신회사의 과거의 어떤 그 핸드폰과 관련된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겠습니다만 땅 따먹기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가입자 옮겨가 다니면서 수익 내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전 중장기적으로 이런 뉴스와 관련해서 KT를 좀 끌고 가시는 것도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뿌려 놓았다. 수익성 회복 요점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보자라는 이야기 이런 장에서 주셨고요. 자, 시장 상황과 더불어 좀 많이 설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재환 대표의 원픽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좀 보면 수급적으로 작년 연말 이후에 패시브 자금에 액티브 자금 물량이 넘기는 이 수급적으로 어려움 여기에 테슬라의 오더컷 그리고 다음 주에 그 27일, 28일에 그 보호 예수 물량까지 그 악재가 다 쏟아질 때쯤 아마 우리가 또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섹터 자체가 레벨 다운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지나고 보면 아마 1분기가 이샤전지는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악재가 쏟아질 때 분할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그 바로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근처에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35만 원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직전 고점 62만 원 라인까지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모아갈 시기, 대형주의 시기라고 두 분이 시장 상황 감안해서 이야기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첨언도 해주셨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N 이재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